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인물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95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늘며 서울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내일 위험도 관리 지표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10조 원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면서 특히 이자 이익이 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용 에어컨 부품에 필로폰 등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28만 명분을 압수하고 마약 구매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당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추가 실험을 진행해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중증 병상이 빠른 속도로 들어차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군요.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1%입니다. 수도권에 확보된 687개의 중증 병상 가운데 523개가 사용 중입니다. 그제 76.4%보다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하나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78.8%의 가동률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73.8%와 72.2%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자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유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오늘 오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의 병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비대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병상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진 등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계속 이런 추이로 증가하면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전국적으로는 전체 병상의 30% 이상 사용 가능한 만큼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25명입니다. 전날보다 119명 늘어 일주일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110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23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6.9%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부산 86, 강원 51, 경남 43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2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 총 4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5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1.8%, 접종 완료는 78.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집값 급등과 맞물려서 대출 수요가 늘면서 지난 3분기에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은행들이 발빠르게 대출 이자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서 대출 받으신 분들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 3분기 국내 은행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됐군요.
네, 지난 3분기에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3분기에 3조 5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난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은 15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5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3분기 이자 이익은 11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권이나 수수료, 외환 등 비이자 이익의 부문은 대부분 감소했으니까 은행들이 이자로 수익을 크게 늘린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자체가 늘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 9천억 원, 기업대출은 1,05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예금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 차이는 지난 3분기에 1.8%포인트로 1년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이자 잔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당국의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금리를 높여서 수요를 줄인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 예대금리 차이만 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 한계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 전반으로 부작용이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부실 대출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이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면서 경기도와 지자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모레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는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정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불복종 운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산대교 통행료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끝까지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주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 3개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전국적인 KT 인터넷 불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KT의 보상액이 턱없이 적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액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불통 사태 발생 1주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6만 6천 원이었지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날에는 24만 7천 원으로 6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내놓은 보상액은 6에서 7천 원에 불과하다며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송감호소에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한 피해자는 지금도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상금은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가의 TV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패널을 교체했는데 화질이 크게 떨어져 제조회사에 문의를 한 결과 어찌된 일인지 해명이 자꾸만 달라졌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세계 TV 출하량 1위 회사의 오락가락 설명에 화가 난 고객은 결국 등을 돌렸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2년 전 구매한 QLED TV가 고장나 지난 9월 화면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 패널의 빛 반사가 심해서 도저히 같은 제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 관련 업무를 해서 많이 다녀갖고 화질 같은 건 눈에 많이 익습니다. 화면 자체가 예전 화면하고 갈고 나서 화면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여러 차례 문의해도 계속 정품이라는 답변만 돌아오자 이 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씨 주장대로 TV는 다른 패널로 교체된 게 맞았습니다. 처음 삼성전자는 해당 TV 패널이 단종돼 빛 반사 방지 기능이 빠진 패널로 교체해줬다고 소비자원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패널이 단종된 건 아니고 해외에서 들여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마저 금세 달라졌습니다. YTN이 취재에 들어가자 삼성 측은 교체된 패널이 원래 TV에 설치됐던 것과 똑같은 제품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소비자원의 최종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뒤늦게 이 씨에게 안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지금까지 콜센터와 수리센터에 수십 통 전화해 심한 욕설을 100건 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는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삼성 역시 1등 TV 회사에 걸맞은 고객 대응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소비자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한 답을 원하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YTN 양동훈입니다. 네, 여야 후보들의 정책 대결부터 선대위 인선까지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 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만큼이나 정책 대결도 맞붙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놓고 정부 여당의 이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정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그 세수 초과액이 한 50조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19조를 활용해서 이 3대 패키지와 또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은 코로나 핑계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생색내기 지원금 살포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우리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예산 심사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일단 이 재난지원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초과 세수 규모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여당이 보는 시각의 그 규모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뭐 확정이야 올해 말 가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죠. 근데 아마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초과 세수라는 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세입 세출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때 대충 계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보다 더 들어온 금액인데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추경을 하면서 이미 쓰고 써버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 빼고 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사실은 3분기까지 들어온 돈은 계산해 보면 지금 대략 이제 그 3분기에 들어온 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9조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과 세수가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유예해 준 게 많아서 4분기에 그럼 작년만큼 안 들어온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한 20조 정도 줄 것 같다. 4분기에. 그 윤호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4분기에 작년 정도 세술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물론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관료 공무원은 수치 갖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정치인들이야 이제 뭐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지만은 초과 세수 규모가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 있다면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혹여 예. 착각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초과 세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올해 세금이 요 정도 거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거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 전체가 지금 재정이 플러스다. 예. 그러니까 빚을 안 내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올해만 해도 네.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조 이상의 부채가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국가 부채가 한 66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현재 국가 부채가 한 1,08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40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100조 정도씩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100조 정도의 부채가 증가가 된 빚이 늘어났는데 다만 원래 세금을 통해서 거두려고 하던 돈이 한 300조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한 50조 정도, 한 20조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 이게 지금 초과 세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초과 세수가 있긴 하지만 부채가 늘어난 건 맞다. 그 점을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초과 세수가 왜 생겼냐 이 코로나 전국에 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권가가 의외로 좀 화랑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증권 거래 세금이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증권이나 부동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화랑으로 갈 것인지 증권 시장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20만 원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만 원 주자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20만 원 주는 걸로 낮췄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나 부총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1년에 100조씩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20만 원을 주는 것이 국가 재정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다. 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은 만큼 초과 세수가 있어도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군요.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뭐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말씀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지금 한 1,000조 정도 육박해요. 근데 GDP가 우리가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그게 비하면 한 45%, 47% 이 정도에 예전에는 40% 밑이었거든요. 67%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이제 1,9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에 육박하고 있어서 국가 부채는 사실은 4, 5% 정도 늘어났는데 가계 부채는 작년보다 10%, 20%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는 물론 예산은 긴축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국가와 빚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가계 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도 물론 빚 짓고 있지만 근데 대기업은요 지금 아까 나왔지만 은행들은요 올해 아마 4, 50조 이상 이익 남을 거예요. 대기업도 아마 올해 제가 보기에 한 주요 대기업은 아마 올해 순이익을 한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업 돈 쌓이고 있고 은행도 이자 빚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쌓여요. 물론 국가도 이제 아까 말씀처럼 초과 세수는 맞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 3분기까지 한 30조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충 40조 정도 될 거다. 근데 가계는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반대 상황입니다. 국가가 빚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 빚은 그것보다 적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비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과 세수 지금 이제 아마 19조, 10조 얘기하는 거는
추경으로 쓰고 남은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아마 예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세입을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세웁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세우게 돼 있어서 갑자기 4분기에 작년보다 수입이 20조 줄어든다. 물론 뭐 많이 유예는 시켰다 그래요.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유예를 시켰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 좀 믿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제 반론 겸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GDP 대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37%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IMF라든지 이 국제금융기구라든지 통화기구 이쪽에서 대한민국에다가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전체적으로 50%라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적은 것은 맞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이 속도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70%가 이런 식의 어떤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다 이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는 게 특히 20대,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게 국가가 부채를 늘려놓으면 자기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가 부채가 크게 늘고 있지만 지금 개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그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개 업체당 아마 빚이 1억 정도씩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지금 갚아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한 300만 되는데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국가 부채 규모에 거의 육박한 한 900조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어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배달 노동자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손실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뭔가 그쪽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건 맞지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금 뭐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는 그냥 돈을 공중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줄 거면 손실이 큰 자영업자부터 도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야당은 예산안 심의 때 이쪽의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 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거잖아요. 이건 뭐 헌법상도 손실보상 원칙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얼마나 해줄 거냐. 사실은요. 지금 전액보상 얘기하는데 전액보상하면 이거 수백조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계산을 보니까 한 200~300조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자영업자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 자영업자도 아마 손실보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게 소득 수준을 전부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소득 수준을 그렇게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현금 계산도 많고 물론 요즘 카드로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100만,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으로. 그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되면 50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당 만약 20만 원, 5천만 원이면 2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손실보상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지금 자꾸 말씀하시지만 자영업 보상은요 그래도 사업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아니면 그냥 작은 장사 하시는 분들 사업자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분들이 자영업자 보상, 자영업자 대출 때는 안 돼요. 본인 명의로 사업장이 없거나. 분명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선별복지를 항상 얘기할 때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고 손실보상도 하고 이게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계속 도돌이표지만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보죠. 아니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전 국민 이게 지원금을 굳이 뭐 10조, 20조씩 해가지고 쏟아붓느니 아니 서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재난지원금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자. 그것도 지난번처럼 지금 상위 뭐 8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상위 50%라든지 이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하위 30% 이 정도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고 이게 예산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이게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광화문에서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20조, 30조 쓰는 와중에 차라리 우체국에다가 그냥 인과관계 불명으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체국에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에 이렇게 뭐 가입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필요한 소요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지 그냥 모든 국민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나눠주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이 돼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 부분 뭐 여야 전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후보의 시각차는 부동산 이슈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극과 극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책 대결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화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먼저 던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구체화했는데요.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산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 부동산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일 뿐이라며 지적하고 있어서 양측의 부동산 정책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보유세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 이게 전국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세금 새로운 세금인데요. 예상 세수를 한 30조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을 잡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세금 그러니까 보유세가 여러 개로 돼 있죠. 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따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나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보면 통틀어서 하나로 하겠다. 근데 지금 물론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모든 이제 보유세 비율은 한 실제로 납부하는 거 각종 감면받고 비율이 한 0.17%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7% 됩니다. OECD 평균이 한 1.7% 돼서 이거를 한 1% 정도 높여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부동산 가치라는 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토지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사실은 가격은 그 건물 가격은 비슷해요. 네. 결국은 이제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뭐 국토보유세 헷갈린 것 같지만 결국은 토지를 많이 가진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낸다 하고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 늘려가겠다. 예. 그리고 그 수입이 한 30조 정도를 보는데 그거는 결국은 정민한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걷어서 각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버는 돈들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죠. 각 지방세는 지방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원화돼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거를 통일해서 걷고 그다음에 정민한테 나눠주면 사실은 이 세금 증세할 때 가장 부담이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90% 이상은 자기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재분배에 좀 관점이 맞춰진 이런 공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저게 지금 두 분 다 대통령직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네. 예. 왜냐하면
세금의 세목과 그다음에 세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거든요. 예.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이 법을 법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역할이 사실은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기본인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각각의 특정의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정당의 평당원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평당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방향을 이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만드는 제도를 이제 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게 이 국토보유세 부분이 과연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됐는가?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 이제 이렇게 기사 나온 걸 쭉 봤더니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국토보유세가 가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종부세가 폐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아마 이제 캠프 대변인이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여당의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종부세 폐지는 지금 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후보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저 부분이 지금 명확히 조율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쟁점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국토보유세 부분이 지금 헌재에서 나왔던 토지 초과 이득세 위헌 부분하고 상충될 여지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법을 바꿔서 이제 저런 새로운 세목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조금 궁금한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되겠죠. 그게. 일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부세도 항상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지금 내는 분들이 한 1.7% 정도거든요. 67만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복과세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대상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뭐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금액을 특정해 놓고 있고 저는 아마 근데 요거를 재산세 납부 구간과 종부세 납부 구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보유세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아까 생기는 거는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건물에도 부과하거든요. 근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는 뭐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와 지금 이제 종부세도 건물분, 토지분 구분돼 있지만 이거를 기술적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보유세를 완화하자 이런 공약을 내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앞서 국회에서 정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도 검토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기적 검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후보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쓰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입법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후보의 고민 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서울에 뭐 요지에 지금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수입이나 뭐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입이 끊겨져 있는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왕왕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수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현금으로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몇천씩 이렇게 세금이 나오면 이게 지금 감당이 되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종부세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후보의 고민 지점이신 것 같아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아직 정치하게 좀 다듬어야 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군요. 예. 근데 지금 이 카드에 대해서 부자 감세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발송되잖아요. 이걸 앞두고 서울 표심 잡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앞서 이제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여당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두 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1주택자는 폐지도 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폐지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가 작년에 보니까 한 3조 6천억 정도 거쳤는데 이게 국세로 받아고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그거를 만약에 안 걷어지게 되면 지방에 교부하는 게 누스러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지방세, 재산세는 다 지방에서 쓰기 때문에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서울에서 있는 부자 동네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없애자 그러면 각 지방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예. 못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주 뭐 세금 폭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한 시세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종부세가 계산 따지면 한 1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만 2주택자, 3주택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뭐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아마 없애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제 지금 세금 고지서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그런 여론의 편성한 걸 보이는데 사실은 이 국가의 이 세금이라는 거는요.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없애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쓰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쓰고 있는 지방 나눠주는 데 다 이제 안 주겠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다른 데서 그걸 빼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예.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약간 너무 인기에 편성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예. 굳이 이제 한 말씀 네. 보충 말씀드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도 최근에 어쨌든 종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의 그 과세 시작 기준점의 가액을 지금 9억에서 11억인가요? 이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법 예. 개정을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비슷한 측면도 있다. 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 상황을 각각 녹취를 듣고 한 분씩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후보들 쟁거름과 함께 양당 선대위도 대선을 향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르면 내일 선대위 인선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늦지는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그래도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선대위와 뭐 이런 우리 당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구성 관련된 후보님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게 많은 분들의 중주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우리 당 중심으로 먼저 출발을 해도 계속 우리가 당 바깥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다. 그 원칙입니다. 네. 일단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밀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오시긴 오는 겁니까? 당연히 오셔야겠죠. 당연히 오셔야겠다.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예. 희망사항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 고비마다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제시해 줄 만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원로 정치는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희망사항은 당연히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 전에 예비 캠프 할 때도 후보께서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오실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진행 상황은 조직도 정도, 조직 기구 정도는 예. 확정이 됐고 사람 인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선 자금 국간지기 사무총장 인선. 자,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내정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다 부인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인데 네. 어쨌든 그 과거에도 지금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면 예.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가 임명했던 전례가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보면 네. 그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내정이 됐는지 여부는 저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다.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체제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 네.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고 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비판에 부분들. 대해서 제가 볼 때 후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도 잘 인지하고 있고 어제 후보가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선대위를 지금 이제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단계는 원팀이었습니다. 용광로, 뭐 소위 메머드 이런 단어들을 붙였던 큰 덩어리였다면 어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속성, 그러니까 2단계는 저부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다 요구했습니다. 이 맥락은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라는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라고 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기민성, 현장성이 떨어진다. 어제 초선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네네. 했는데 현장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대선 국면에서 너무 조용하다. 규모는 큰데. 그렇죠. 왜냐하면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임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이게 의원들 페이북이나 뭐 활동하는 사진 보면 그냥 지역 행사 올리고 있고 그냥 뭐 의정 활동 보고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주변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전화도 많이 받고 댓글도 보면 아니 그럴 건 뭐하러 선대위 직책 맡고 있느냐. 예. 그냥 당직하면 되지. 이런 의견 되게 많거든요. 뭔가 그래서 정확한 역할로 좀 움직여야 그렇죠. 된다. 역할을 좀 움직여야 예. 되는데 현재는 뭐 메모도 되게 의원도 많고 이런데 그거에 비해서 현안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반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뭔가 구심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여쭤보면 문 대통령 복심이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일 이제 국회를 찾는다 이런 일정 네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원래 선거를 여러 번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누구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역할을 주고 맡기는 게 맞는 거라서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 선대위를 꾸렸는데 너무 세물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 좀 영입하고 젊은 분들 20대 아니면 여성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영입하자는 얘기들이 많아서 조만간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도 드리는 그. 예, 드리는 건 저희가 하고 있을까요? 그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죠. 그래. 우리 저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다. 아,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피곤이 이것저것.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세상도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아니 무슨 그러시면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핑계를 떼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요청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선거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또 가셔서 이렇게 엄정 중립하겠다. 무거운 걸 들고 가셨네. 잠깐만, 예. 좋은 날입니다. 예, 귀한 날 같아서요.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검,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철수 의원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고요. 아마 애증이 교차하는 사이가 될 건데 행여나 저희가 또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번 대선 엄중함 그리고 또 공정한 선거 부탁한다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5시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 물어봤다. 아니 트위터를 부른데 없어져야 돼.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과 일부 남부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입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